결혼 후 제 이름으로 사기가 벌어진 줄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 제가 무용학원을 연다며 투자금을 받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정작 저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게 문제였죠. 어느 날 동네 분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학원 언제 오픈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학원 이야기인지, 왜 제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건지 말이에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제가 신문에 나온 걸 빌미로 동네 분들에게 투자 사기를 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도 무려 10여 명에게서 거액의 돈을 받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남편도 심지어 친정 부모님까지도 모두 시어머니 편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이었거든요. 35에 결혼해서 40이 된 지금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며느리로 살고 싶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무용 강사 일을 계속하면서 새로운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일을 돈도 안 되는 취미라며 무시했고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 이름까지 이용해서 사기를 치기 시작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일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한서진입니다. 40이 조금 넘은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모든 일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춤이 제 전부였어요. 5살 때 처음 발레를 시작했는데 거울 앞에서 튀티를 입고 서 있을 때의 기분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마치 백조가 된 것만 같았거든요. 엄마는 제가 춤출 때가 가장 예쁘다고 항상 말씀하셨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저는 오직 하나의 꿈만 품고 살았습니다. 서울의 발레단에 입단해서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춤추는 프리마돈나가 되는 것이었어요. 지역 대회에서는 늘 상을 받았고 선생님들도 제 실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서울의 발레 아카데미에서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았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꿈과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농사와 함께 운영하시던 작은 농기계 가게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게 바로 그 무렵이었어요. 큰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손님들이 줄어들었고 집안 형편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서울로 유학을 보낼 여유는 더 이상 없었죠. 아버지가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이실 때 저는 차라리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여기서도 충분히 춤출 수 있다고요. 사실 속상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부모님이 저를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고향에 남았습니다. 전문대에서 무용을 전공하고 졸업 후에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무대에서 춤추는 대신 거울 앞에서 기본기를 알려주는 일상이 때로는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가르치는 일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걸 말입니다. 제가 처음 만난 민지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정말 내성적인 아이였거든요. 다른 아이들과 눈도 잘 못 마주치고 수업 중에도 구석에 숨어 있기만 했어요. 민지 엄마는 아이가 너무 소극적이라며 걱정을 많이 하셨죠. 저는 민지에게 특별히 신경을 써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개별 지도를 해주고 작은 발전이라도 있으면 크게 칭찬해 주었어요. 그리고 2달 정도 지났을 때 민지가 처음으로 제 앞에서 혼자 춤을 춰보겠다고 나섰거든요. 손도 떨리고 얼굴도 빨개졌지만 끝까지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 민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다른 아이들과도 잘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 반장까지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민지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르친 아이들은 하나둘씩 변해갔어요.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던 준호라는 아이도 있었거든요. 수업 시간에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고 집중도 못했는데 춤을 통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발산하는 법을 배우더라고요. 나중에는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또 다른 아이인 은정이는 항상 위축되어 있었어요. 자신이 뚱뚱하다며 춤추기를 꺼려했는데 저는 은정이에게 몸의 아름다움은 크기가 아니라 표현에 있다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몇 개월 후 은정이가 당당하게 발표회에서 솔로 무대를 선 모습을 보며 저도 감동받았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진 선생님한테 보내면 아이가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퍼졌어요.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제 수업을 듣고 나서 학교 생활도 적극적으로 변하고 자신감도 생겼거든요. 문화센터 원장님도 저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수강생이 계속 늘어나자 추가로 클래스를 하나 더 맡겨주셨어요. 서진 선생님은 단순히 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비록 제가 꿈꿨던 무대 위의 발레리나는 되지 못했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춤의 가치를 전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아이들이 춤을 통해 자신감을 찾고 꿈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새로운 보람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문화센터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혼자 다짐했어요. 춤을 포기했지만 내 인생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 시절에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다짐이 훗날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될지를요. 35살이 되던 해 저에게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결혼이라는 새로운 출발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에 어떤 시련을 가져다 줄지는 꿈에도 몰랐죠. 그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소박한 꿈만 품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꿈을 포기했지만 새로운 길을 찾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선생님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시련은 그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박재민을 처음 만난 건 문화센터 후원 행사에서였어요. 그는 지역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문화센터를 후원하는 회사의 담당자로 왔었거든요. 첫인상부터 좋았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재미는 제 수업을 참관한 후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제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고 선생님의 열정이 느껴진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오랫동안 혼자 지내온 터라 누군가 제 일을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설렜거든요. 몇 번의 만남 후에 재민이 고백했습니다. 저도 그를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귀기 시작했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재민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고 무용에 대한 제 열정도 응원해 주었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제한 지 1년 반 만에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35살의 저에게는 늦은 결혼이었지만 기다린 만큼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재민의 가족들도 저를 좋게 봐주는 것 같았고 특히 시어머니는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친절하셨거든요. 시어머니는 60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과거에 미용실을 운영해서 집안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인지 몸가짐이나 말투가 꽤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처음 인사드릴 때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좋은 며느리를 만나서 기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시어머니는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예식장 선택부터 하객 관리까지 직접 나서서 챙겨주셨거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든든한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시어머니를 좋아하셨어요. 결혼식 당일 시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하객들에게 며느리 자랑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뿌듯했어요. 무용 선생님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며느리라며 칭찬해 주시기도 했거든요. 신혼 초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어요. 남편과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새 출발을 했고, 저는 계속 문화센터에서 일했습니다. 시댁과는 따로 살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은 안부를 드리러 갔어요. 시어머니도 여전히 친절하셨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제 일에 대해 질문하시더라고요. 문화센터에서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셨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람이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적은 돈으로 뭘 할 수 있겠느냐며 차라리 더 현실적인 일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제 일을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았는데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또 다른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집안은 예술이나 취미 따위보다 돈과 체면이 먼저라고, 며느리도 그에 맞춰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새 며느리인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는 저를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라며 넘어갔어요. 좀 더 안정적인 수입이 있으면 좋겠다는 뜻이니까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말에 수긍했습니다. 아직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점점 더 직설적으로 변했어요.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무용 강사 일에 대해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거든요. 돈도 안 되는 일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좀 더 쓸모 있는 일을 찾아보라고 하셨어요.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댁 근처에 사는 친척분들이나 시어머니 친구분들 모두가 시어머니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예술 같은 걸 한다고 하니까 좋게 봐주시는 분은 거의 없었어요. 한 분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현실을 모른다면서 시어머니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무용 같은 건 부잣집 딸들이나 하는 거라며 이제 결혼했으니까 철이 들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뭔가 잘못된 사람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를 둘러싼 사람들은 모두 그분의 의견에 동조했고 저를 바라보는 시선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다른 요구도 하셨어요. 제가 시댁 주변 사람들과의 모임에 나가서 인사를 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로서 체면을 세워야 한다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런 자리가 부담스러웠지만 새 며느리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따라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임에서 저는 늘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며느리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아예 전업주부였거든요. 저처럼 무용을 가르치는 사람은 없었고 제 일에 대해 이야기하면 시큰둥한 반응만 돌아왔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자리에서 저를 소개할 때도 애매하게 하셨어요. 무용 강사라고 하기보다는 문화센터에서 일한다고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치 제 직업이 부끄러운 것처럼 느껴져서 상처가 많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런 마음을 털어놨더니 남편은 어머니 입장도 이해해달라고 했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고생하셨으니까 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실 거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진정으로 저를 받아들이실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 제 일을 문제 삼으실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무용이 이 집안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점점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결혼 전에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변하신 이유가 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혹시 처음부터 저를 속이신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생각했는데 점점 확실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제 일을 문제 삼고 계셨거든요.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시댁에서 점심을 먹은 후 설거지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진아, 급한 일이 있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냐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시댁이 우리보다 형편이 훨씬 나아 보였거든요. 시어머니는 친구분이 어려운 일이 있어서 도와줘야 한다고 설명하셨어요. 금액은 50만 원 정도였는데 곧 갚아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새 며느리로서 거절하기 어려워서 제 적금을 깨서 드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급한 일이 있으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에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집 수리비가 부족하다며 30만 원을 요청하셨거든요. 저는 좀 당황스러웠지만 여전히 거절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이런 것 정도는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일이 한 달에 두세 번씩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매번 다른 이유였습니다. 병원비가 부족하다거나 경조사비가 필요하다거나 급하게 살 물건이 있다거나 저는 점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 월급이 그리 많지 않은데 시댁에서 요청하시는 돈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더 힘든 건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돈을 빌려달라고 하실 때는 친근하게 말씀하시다가 평소에는 제 일에 대해 계속 비판하셨거든요. 무용 강사 일이 얼마나 불안정한 직업인지, 나이 들어서도 계속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스럽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새로운 요구를 하셨습니다. 무용 수업을 줄이고 다른 일을 알아보라는 것이었어요. 학원에서 사무 보조라도 하면 월급이 더 안정적일 거라고 예술 같은 일은 취미로만 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그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서 얼마나 큰 보람을 느끼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거든요. 오직 돈의 문제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셨어요. 시어머니의 친구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인사차 따라간 모임에서 만난 분들은 하나같이 시어머니의 의견에 동조하셨어요. 한 분은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너무 이상적이라며 현실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결혼하면 남편 위주로 살아야 하는데 자기 일에만 매달린다고 비판하셨습니다. 시댁 친척들 반응도 비슷했어요. 명절에 만난 시누이는 오빠 월급만으로는 힘들 텐데 형수가 더 현실적인 일을 찾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시아주버니도 무용 같은 일로는 가정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며 다른 일을 권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제 일을 부정하니까 저 스스로도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로 제가 현실을 모르는 건 아닐까? 가정을 위해서는 제 꿈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놨더니 남편은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안정적인 수입이 있으면
생활이 편해질 거라고, 무용은 취미로 계속해도 되지 않겠냐고 말했어요.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을 드니까 저는 정말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진 건 결혼한 지 8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댁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재민이가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해서 고생한다고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남편 뒷바라지 잘하는데 너만 자기 일에만 매달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에 제 일을 못마땅해 하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남편은 어머니를 말리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결혼한 여자가 언제까지 소녀 시절 꿈에 매달릴 거냐고, 이제는 철이 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혼자만 고집 부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새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어머니가 화가 나신 상태였으니까 그럴 때는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성격을 알아야 한다면서 맞서봤자 더 복잡해진다고 말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절대로 제 편을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면 항상 어머니 편에 서려고 할 거라는 것도 확실해졌어요. 남편에게는 어머니가 우선이었고 저는 그저 참고 따라야 할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의 요구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도 더 자주 오게 되었고 제 일을 그만두라는 압박도 강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시어머니 편에 서 있으니까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친정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참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거든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데 혼자만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문화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만큼은 그런 생각들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보면 제가 하는 일이 분명 의미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시댁에서의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가던 어느 주말, 저는 친정에 다녀오기로 했어요. 너무 답답해서 친정 부모님의 따뜻한 품이 그리웠거든요. 남편은 회사 야근이 있다며 함께 가지 못했지만 저는 오히려 홀로 가는 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시면서 언제 왔냐고,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순간 그동안 참았던 마음이 북받쳐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좀 야윈 것 같다며 걱정하시면서 부엌으로 가서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주셨어요. 아버지도 농사일을 마치고 오시더니 딸이 왔다며 기뻐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친정집은 시댁과 정말 다른 분위기였어요. 시댁은 늘 격식을 차리고 체면을 의식해야 했다면 친정집은 편안하고 자연스러웠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무용 수업은 어떤지, 아이들은 잘 따르는지 관심 있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요즘 수강생이 늘어서 바쁘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딸이 잘한다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도 제 일을 늘 응원해 주셨어요. 비록 농사를 짓는 평범한 농부셨지만 제가 하는 일의 가치를 인정해 주셨거든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어머니가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체면만 중시한다고 하지만 사람은 체면보다 품성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니 시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시어머니는 늘 체면과 돈 이야기만 하셨는데 어머니는 정말 다르셨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어떤 일을 하든 제가 행복하면 된다고,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친정에서 하루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도 들었고요. 부모님은 제가 무용 강사로서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자랑스러워 하셨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화센터에 들렀어요. 월요일 수업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원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원장님은 제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제 수업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추가로 클래스를 하나 더 개설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어요. 원장님은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실력이 정말 뛰어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다른 강사들과는 확실히 다르다면서 아이들의 변화를 보면 한서진 선생님만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제 수업을 듣는 아이들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처음에 내성적이었던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문제가 있다고 여겨졌던 아이들도 춤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해갔거든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나면서 대기자가 생길 정도였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었어요. 지우라는 초등학교 4학년 아이였는데 처음 왔을 때는 정말 산만하고 집중력이 부족했거든요. 다른 아이들과 자꾸 싸우기도 하고 수업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우 어머니는 정말 걱정이 많으셨어요. 학교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혹시 ADHD가 아닌가 병원에 데려가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지우를 자세히 관찰해 봤어요. 그 아이는 단순히 에너지가 넘쳐서 그런 것 같았거든요. 저는 지우에게 개별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좋아할 만한 동작들을 가르쳐 주고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 앞에서 지우의 장점을 자꾸 칭찬해 주었습니다. 석 달 후 지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전히 활발했지만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게 되었고 집중력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심지어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지우 어머니는 정말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제 수업은 점점 인기가 많아졌어요. 학부모들은 한서진 선생님만의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입을 모았고 다른 지역에서까지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원장님은 제게 더 큰 책임을 맡기고 싶다고 하셨어요. 다른 강사들의 멘토 역할도 해달라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노하우를 다른 선생님들과도 공유해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반응은 시원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수업이 늘어나면 더 바빠질 텐데 괜찮겠냐고 걱정스럽다는 표정이었거든요. 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실까봐 우려된다는 말도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는 클래스가 늘어나는 건 좋지만 그만큼 몸도 힘들어질 거라고 하시면서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보이셨어요.
하지만 그 걱정 뒤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수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셨거든요. 클래스가 하나 더 생기면 월급도 더 받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 가게에 보탬이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친정 어머니와 시어머니의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제가 하는 일 자체에 의미를 두시고 응원해 주셨는데, 시어머니는 오직 돈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계셨거든요. 문화센터에서는 제 실력을 인정받아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었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제 일을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당했어요. 이런 이중적인 상황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친정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거든요. 체면보다 품성이 중요하다는 말,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인정받게 될 거라는 말씀이요. 저는 더욱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새로 개설된 클래스도 금세 대기자가 생길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고, 다른 문화센터에서도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돈 요구는 더욱 빈번해졌고, 제 일에 대한 폄하도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친정과 시댁의 이런 극명한 대비 속에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어요. 제가 하는 일은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이고,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계속 버텨나갈 힘이 생겼어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실적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회사 전체가 경기 불황으로 힘들어하고 있었고, 남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의 요구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회사 일로 늦게 들어온다고 연락했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으로 오셨어요.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앉자마자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재민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월급이 줄어든다니까 이제 제가 가게를 더 도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 생활비를 더 보태달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요구하신 금액은 100만 원 정도였는데 제 한 달 월급과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갑자기 어떻게 마련하겠어요? 시어머니에게 조금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이런 때 도와주지 않으면 언제 도와주겠냐고 하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결국 저는 제 적금을 또 깨야 했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는데 시어머니의 요구로 거의 바닥이 나버렸어요. 하지만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일주일 후에 또 다른 요구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친정에서 돈을 빌려오라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집안 사정이 어려우니까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곤란했습니다. 친정은 농사를 짓는 평범한 농가였고 여유 있는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시댁을 위해서 친정의 손을 벌리라니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망설이는 모습을 보시더니 더욱 강하게 압박하셨습니다. 결혼했으면 양쪽 집안이 서로 도와야 하는 거라고, 친정 부모님도 딸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도와주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친정에 전화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더니 어머니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분명히 부담스러우실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요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친정에서 도움을 받은 지 며칠 후 시어머니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셨거든요. 제가 무용 강사 일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가게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더 현실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무용 수업을 줄이고 시간제 사무직이라도 구해서 추가 수입을 만들라는 것이었어요.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안정적인 수입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가정을 위해서는 개인의 취향보다 현실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어머니가 남편을 조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서진이가 가정보다 자기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다른 집 며느리들 이야기도 자주 하셨어요. 누구네 며느리는 남편이 어려울 때 자기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았다는 둥. 누구네 며느리는 친정에서 큰 도움을 받아서 집안 경제를 살렸다는 둥 하면서 말이에요. 남편은 점점 시어머니 말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저에게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상황이 불안정한데 좀 더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으면 마음이 편할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무용 강사 일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서 얼마나 큰 보람을 느끼는지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무용은 취미로도 할 수 있지 않겠냐고,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가정이 우선이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해 달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때부터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한편이 되어서 저를 압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점점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며칠 후에 벌어졌어요. 친정 어머니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에 전화를 하셨다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친정 어머니에게 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으셨다고 했어요. 서진이가 집안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일에만 매달린다고, 남편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친정 어머니는 시어머니 말씀을 듣고 많이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시댁 어른 말씀을 잘 들으라고, 결혼한 여자는 남편 집안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에까지 전화해서 저를 나쁘게 만들어 놓으셨다니요. 친정 어머니에게 진실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이미 시어머니 편을 드시는 분위기였어요. 어머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등을 빚으면 안 된다고, 좀 더 참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으실 거라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조금은 양보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정말 절망감을 느꼈어요. 이제는 친정 부모님마저 시어머니 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 오셨어요. 친정 부모님이 시어머니 편을 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더욱 당당하게 요구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제 수입을 관리하겠다고까지 하셨어요. 남편도 점점 더 시어머니 편에 서게 되었어요. 집에 들어오면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먼저 물어보고, 제가 시어머니와 갈등을 빚으면
항상 시어머니를 두둔했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이 저에게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 하신다고, 며느리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마음을 이해해서 좀 더 협조적으로 행동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반문했습니다. 그럼 내 마음은 중요하지 않느냐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고 살라는 거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고, 가정의 평화가 우선이라고 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남편은 절대로 제 편을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면 항상 어머니 편에 설 거라는 것도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가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남편도, 심지어 친정 부모님까지 모두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저보고 양보하라고, 참으라고,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문화센터에서 일할 때만이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보면서 제가 하는 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그 무거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남편의 태도도 점점 더 냉담해졌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견뎌야 할까? 정말로 제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사랑하는 일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만이 제가 저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결혼한 지 1년 반이 지나면서 제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시어머니의 압박은 날로 심해졌고 남편은 완전히 어머니 편에 서 있었습니다. 심지어 친정 부모님마저 시어머니 말씀을 믿고 계시니 정말 사방이 막힌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무렵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저를 취재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문화센터 원장님이 추천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기자분은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변화가 정말 놀랍다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취재 당일 기자분은 제 수업을 참관하시고 몇몇 학부모들과도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학부모들은 한서진 선생님 덕분에 아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단순히 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까지 치유해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일주일 후 신문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큰 기사였어요.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무용 강사 한서진 씨라는 제목으로 반쪽 면 정도 할애해서 실렸거든요. 제 사진과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 그리고 학부모들의 증언까지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문화센터 사람들은 모두 축하해 주셨고 다른 지역에서도 문의 전화가 많이 들어왔어요.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집에서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남편은 신문을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이런 일로 바빠지면 집안일에 소홀해질까봐 걱정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의 반응은 더욱 의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신문을 보시더니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평소에는 제 일을 폄하하시던 분이 갑자기 며느리가 신문에 났다며 기뻐하시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하실 것 같은 표정이었거든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유명해졌으니까 무용학원을 차려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신문에까지 났으니까 학생들이 많이 올 거라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제 일을 그렇게 무시하시던 분이 갑자기 학원을 차리자고 하시다니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진짜 의도는 따로 있는 것 같았어요.
학원을 차리면 수입이 늘어날 거라고 계속 강조하시거든요. 시어머니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오셨어요. 동네에 있는 작은 상가를 임대해서 무용학원을 차리고 제가 원장이 되어서 운영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초기 자금은 시댁에서 도와주겠다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문화센터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학원을 차리는 건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시어머니에게 좀 더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며 재촉하셨어요.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동네 미용실에 갔다가 우연히 들은 이야기였는데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신문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한 선생님이라고 자랑하고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한 자랑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내용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용학원을 차릴 계획이라고 투자하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동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학원 언제 여시냐고, 투자는 어떻게 받으시는 거냐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직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에게 물어봤더니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하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서 조금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실제로 학원을 차리면 좋은 일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몇몇 동네 분들과 개별적으로 만나서 투자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서진 선생님이 학원을 차리면 대박이 날 거라고, 지금 투자하면 월 몇 %씩 이자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다니신다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 동의도 없이 제 이름으로 그런 일을 벌이시다니요. 급히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따졌더니 시어머니는 오히려 화를 내셨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유명해진 것도 우리 집안 덕분이고 학원을 차려서 성공하려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투자를 받아서 학원을 차리면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왜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치려고 하느냐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사람들 돈을 받을 수는 없다고,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하겠냐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현실을 모른다고,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셨습니다. 남편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더니 남편 역시 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인데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고, 실제로 학원을 차리면 좋은 일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어머니를 믿어보자고,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함부로 하실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친정 부모님에게도 상황을 알려드렸더니 부모님 반응도 시원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인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시댁 어른 뜻을 거역하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이름으로 사기나 다름없는 일을 벌이고 계시고 남편과 친정 부모님은 모두 시어머니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반대해도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셨어요. 이미 몇 분에게서 투자금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학원 준비를 시작하라고 명령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제가 사랑하는 일이 이런 식으로 이용당하다니요. 더군다나 동네 분들의 소중한 돈이 걸린 일인데 제가 책임질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시어머니 편에 서 있는 상황에서 저 혼자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제가 반대하면 할수록 더 큰 갈등만 생길 뿐이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매일 불안에 시달렸어요. 혹시 정말로 학원을 차려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동네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들로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 고민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너무 소극적이라고 이런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바보라고 하시면서 계속 압박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어요. 시어머니가 동네 분들과 정식으로 투자 계약을 하자고 하신 거예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시어머니의 투자 사기가 본격화되고 있던 어느 주말 오후, 저는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김 사장님이었어요. 김 사장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기대된다는 표정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한서진 선생님, 무용학원 언제 오픈해요? 저희가 투자한 돈이 벌써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하시면서 말이에요.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학원이요? 투자요? 뭔 소리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김 사장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네, 무슨 학원이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김 사장님의 표정이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선생님이 무용학원을 차린다고 지금 투자하면 월 3%씩 이자를 드린다고 하셔서 1,000만 원을 맡겼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로 제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계신 거였어요. 그것도 1,0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받으셨다니요. 저는 김 사장님께 죄송하다고 제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완전히 당황하셨어요. 그럼 학원은 언제 차리시는 거냐고, 투자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셨거든요. 저는 정말 미안하다고 시어머니와 이야기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는데 제가 들어서자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김 사장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시치미를 떼셨어요. 그냥 조금 이야기한 것뿐인데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계속 추궁하니까 결국 인정하셨어요. 몇 분에게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어차피 학원 차린 거 아니냐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제 동의도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느냐고,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좋은 기회를 만들어줬는데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때 마침 남편이 들어왔어요. 상황을 설명했더니 남편은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곧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인데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한다고 실제로 학원을 차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간곡히 말했어요. 이건 사기나 다름없다고, 제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사람들 돈을 받을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어머니를 믿어보자고 어차피 학원 차릴 계획이었잖냐고 했어요.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김 사장님 외에도 다른 분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모두들 학원 오픈 날짜를 묻거나 투자금 영수증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받으신 투자금이 김 사장님 1,000만 원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적어도 열댓 명에게서 총 2억 정도를 받으신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문화센터 원장님께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원장님은 정말 놀라시면서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알려지면 제 명성에도 큰 타격이 될 거라고 걱정해 주셨어요. 마침 그때 뜻밖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동네에서 오랫동안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신 박 사장님이었어요. 박 사장님은 시어머니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셨던 분이었거든요. 박 사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에 대해서 알아야 할 일이 있다고 오래 참아왔지만 이제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박 사장님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과거에 미용실을 운영했다고 하던 그 이야기가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불법 사채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20년 전부터 동네 사람들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실제 수입은 대부분 사채업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시아버지 이야기였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사채업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아내가 하는 일을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어서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박 사장님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하는 일이 너무 부끄럽다고 하지만 말릴 수도 없어서 괴롭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병이 악화되어서 결국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분이셨다니요.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계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번에는 제 이름을 이용해서 말이에요. 박 사장님은 또 다른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시어머니가 지금까지 받으신 투자금을 이미 다른 용도로 쓰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받은 돈을 갚지 못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박 사장님이 하신 이야기를 전하면서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부인하셨지만 제가 계속 추궁하자 결국 인정하셨어요. 과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럼 지금 받으신 투자금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시어머니는 말을 흐리시더니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돈을 이미 다른 곳에 쓰셨다는 걸 말이에요. 아마 평소 생활비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모든 상황을 남편에게 설명했더니 남편도 처음으로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과거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를 완전히 의심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투자하신 분들이 단체로 시댁을 찾아오신 거예요. 모두들 학원 오픈이 언제인지, 투자금은 안전한지 확인하러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분들 앞에서 완전히 당황하셨어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시면서 얼버무리기만 하셨거든요. 그 모습을 본 투자자분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김 사장님이 시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보셨어요. 정말로 학원을 차릴 계획이 있는 거냐고, 투자금은 어디에 있느냐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대답을 못 하시고 그저 우물쭈물하기만 하셨습니다. 그때 박 사장님도 나타나셔서 시어머니의 과거 이야기를 모든 분들께 말씀해 주셨어요. 투자자분들은 정말 분노하셨습니다. 자신들이 완전히 속았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그분들은 시어머니에게 당장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돈이 없다고 시간을 좀 달라고 애원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정말 참담했어요. 결국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어요. 투자자분들이 고발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울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일이 동네에 알려지면서 시어머니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 편을 들던 친척들도 등을 돌렸고 친구분들도 연락을 끊으셨어요. 시누이도 오빠네 집에 와서 어머니 때문에 창피해서 살 수 없다고 울면서 하소연했어요. 그제서야 남편도 완전히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았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친정 부모님의 반응이었어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신 후에는 정말 미안하다고 시어머니 말만 믿고 딸을 의심한 자신들이 잘못되었다고 사과하셨어요. 어머니는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을 반대했을 거라고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동네 사람들도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시어머니 말만 듣고 저를 오해했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서야 누가 옳았는지 깨달은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진실이 밝혀지는 걸 원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고 시어머니도 완전히 망가지셨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결국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투자금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집까지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가족이었는데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사기 사건이 터진 후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만 남편의 태도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구속되어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어머니를 감쌌어요. 어머니가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라고 가정 경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고 계속 변명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게 어머니를 이해해달라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가족이 뭉쳐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시어머니가 한 일이 옳다고 생각하느냐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어머니 편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결혼한 지 2년 동안 저는 계속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제는 정말 한계였어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말이에요. 남편은 처음에는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화가 나서 그러는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풀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친정 부모님도 처음에는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부모님은 결국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고 이제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아버지도 딸이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문화센터 원장님과의 상담이었습니다. 원장님은 제가 독립해서 무용교육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원장님은 제게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분원을 하나 만들 계획인데 제가 그곳의 관리를 맡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의미였어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했던 일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단순히 강사로 일하는 게 아니라 제가 추구하는 교육 철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였거든요. 새로운 문화센터 분원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동안 제 수업을 들었던 학부모들은 물론이고 시어머니 사기 사건 이후 저에게 미안함을 느끼셨던 동네 분들도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민지, 지우, 은정이 같은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와서 새로운 학원에서도 계속 배우고 싶다고 말해 주었거든요. 그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보면서 제가 하는 일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새 문화센터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자리를 잡았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부모님들이 생겼어요. 제가 가르치는 건 단순한 무용기술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특별한 교육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몇 달 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역 교육청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제가 하는 무용 교육 프로그램을 다른 문화센터에도 확산시키고 싶다고 강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꿈만 같았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시어머니에게 제 일이 취미 따위라고 폄하당했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교육 프로그램이 된 거였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가 하신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안은 예술이나 취미 따위보다 돈과 체면이 먼저라고 하셨던 그 말 말이에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시어머니가 그토록 중시하던 돈과 체면은 모두 거짓이었고 제가 사랑했던 예술과 교육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친정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맞았습니다. 체면보다 품성이 중요하다고 진실하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인정받게 된다고 하셨던 그 말이요. 시어머니는 그 무렵 큰 병을 얻으셨어요. 사기 사건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탄 때문에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지신 것 같았어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남편이 저에게 한번 문병을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그분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하면 얼굴을 보기도 싫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한 번은 가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말이에요. 병실에서 만난 시어머니는 정말 많이 초라해지셨더라고요.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많이 늙어 보이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한참 동안 말을 못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여셨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자신이 뭘 한 건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서진이가 옳았다고 자신이 너무 욕심을 부렸다고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사과를 듣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늦었거든요. 그분의 사과가 진심일 수도 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시어머니는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진이는 좋은 사람이니까 꼭 행복하게 살라고 자신 같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도 결국 한 사람의 인간이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잘못된 선택들이 쌓여서 저런 결과가 된 거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용서는 또 다른 문제였어요. 새로운 삶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문화센터에 출근할 때마다 설렜고 아이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꿈꿨던 무대 위의 발레리나는 되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어느 날 문화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제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이야.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말이에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계속 늘어갔고 그 아이들이 보여주는 변화는 더욱 놀라웠어요. 내성적이던 아이들이 당당해지고 문제가 있다고 여겨졌던 아이들이 꿈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계속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딸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다고 이제야 진짜 서진이를 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체면보다 품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해주시면서 결국 진실이 승리했다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지금 저는 세계의 문화센터 분원을 운영하고 있고 제가 개발한 무용교육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에요. 무엇보다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하나둘씩 성장해서 자신만의 꿈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큰 보람이에요. 민지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무용과 진학을 꿈꾸고 있고 지우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서 반 친구들의 리더가 되었어요. 저는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 품었던 춤을 포기했지만 정말로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오히려 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춤의 아름다움과 꿈의 소중함을 전하고 있거든요. 매일 저녁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면서 생각해요. 이 모든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이에요. 힘든 시간들이 결국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지금의 저는 정말 당당합니다. 누구에게도 주눅 들지 않고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아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제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제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털어놓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돌이켜보면 그때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온 세상이 저를 반대하는 것 같았고 제가 사랑하는 일마저 무의미하게 느껴졌으니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데 혼자만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그 일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 일을 하는 나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한가 하는 거예요. 친정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맞았습니다. 체면보다는 품성이, 거짓보다는 진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 말이에요. 지금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보면서 매번 느껴요. 제가 어린 시절 꿈꿨던 무대 위의 발레리나는 되지 못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춤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거짓으로 쌓은 체면이나 탐욕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지만 진심으로 쌓은 신뢰와 실력은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마음속으로 되뇌는 그 말을 여러분과도 나누고 싶어요. 춤을 포기했지만 인생은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도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인생만은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길이 반드시 열릴 테니까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